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 박상용 한 명 징계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이건 정말 저는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검사 박상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대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지난 5월에 청구했어요. 지난 5월에.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 성에 안 찼었죠. 그렇죠. 다들 까먹었을 테니까요. 5월에 대검 언론 공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작 수사와 관련된 건 다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싹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지, 사실은. 그런데 이마저도 이게 5월입니다. 5월. 네. 지금 8월이야. 이게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의결하면 이제 징계하는 거야.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근데 그마저도 5월인데 이제 8월에 돼서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박상용이를 이번에 불렀던 거야. 이제 이제서야.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 결과? 아직 뭐 보도는 없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출석하라고 지난 10일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제 나갔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또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 이미 짜맞추고 지금 나한테 지금 오라고 통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네. 아니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이런 걸 잘 참으시네. 근데 뭐 워낙에 강백신 검사도 지금 사직서를 내면서 네 맞아요. 자기 10월 2일자로 퇴직하겠다고. 난 그런 사직서는 처음 봤어요. 지가 무슨 뭐 열사처럼 10월 2일에 나 사직하겠다고. 투사처럼 투사. 그러니까요. 근데 이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는 날.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수사 아무리 그러니까 사건을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해도 이 검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검사들이 저지른 이 범죄 혐의 뭐 디올백 덮은 거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도이치모터스 덮은 거 나오고 근데 나왔잖아. 그 검사들 미국 유학 보내주고 맞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사들 2명 보니까 미국 유학 가 있더라고. 와. 줄줄이 다 영전하고 대검 연구관 가고 뭐 너무 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게 박상용이 안 한 얘기가 뭐냐면 정직 2개월은 정성호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그 감찰위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어제 간 게 법무부의 감찰위. 맞아. 어제 간 게. 어제가 법무부. 그 전에 대검. 지들끼리 있는 그 대검. 지들끼리. 검사들의 대검의 감찰위에서 정직 2개월을 요청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일반 회사였으면은 이건 뭐 해임이죠. 사실. 당연하죠. 근데 검사들이니까 정직 2개월로 대폭 낮춰준 거고. 뭐 연어의 술 파티도 못 넣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연어의 술 파티는 안 넣은 거죠. 왜냐하면 100%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박상용이가 징계 받으면 징계 취소 소송할 거 아니에요. 소송. 네. 근데 윤석열처럼. 그것 때문에 그 트집 잡히기 싫으니까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저는 그리고 하는 말이 서민석 변호사와 자기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잖아. 국정조사 기간에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다 했는데 우리 100번씩 들었잖아. 자기가 그거를 쭉 다 보니까는 자기의 무혐의가 여기 있더라. 그런 얘기 전하지 말고.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피의자의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이게 나눌 수 있는 얘기인지. 예.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언론들이 앞에 가가지고 박상용이 감찰이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아, 전하지 마. 그 내용은. 그러니까 네.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징계받으러 가는데 앞에서 인터뷰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봉지욱 네.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어술 네. 파티가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어.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잖아요. 아니 뭐 이재명 정부 되면 수사기소 분리 바로바로 되고 할 것 같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보안수사권 박탈도 겨우겨우 이뤄졌고 진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뒤집히는 거 아니야? 법이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면 언론에 보시면 오늘도 경향이고 이거는 진보 보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경향에 보니까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거를 증거 제대로 그 압수 목록에 안 넣어가지고 2심에서 이 마약 사범이 무죄가 나왔다. 이 경찰 때문에. 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재판에 들어갑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수사 기록을 보내잖아요. 검찰에. 네. 그럼 검사가 뭐예요? 꼭 확인해야죠. 검토하잖아요. 네, 그리고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법리 구성해서 혐의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야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면 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보안수 아니에요? 네. 검사가 네. 수사가 미진해. 그럼 이거 압수물 이거 빠졌으니까 넣으세요. 보안사 요구를 하든지. 네. 검사가 한 행위는 얘기하지 않고 언론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도 잘못이 있지. 이거예요. 경찰이 잘못이 있지만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매일 한두 개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터지면 뒤집겠다는 거고 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뇌부 전직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찰이 전부 다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양정원 씨가 그 사기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준 수사과 2개를 강남에서 지금 검찰이 털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느샌가 국민 여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야 다시 그냥 안 되겠다. 수사권 주자 검사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도 같이 좀 내주세요. 대책. 대책. 와, 좋다. 네. 보편적인 대책. 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 위반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묻고 답하는 진술을 하고 그중에 검사나 경찰도 마찬가지 수사기관은 선별해서 조서를 작성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지금 인공지능 그냥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순간 한글로 작성이 되니까 묻고 답하고만 하고 작성은 인공지능이 작성하게 하더라도 95% 이상의 한글 정확도가 나오고 또 나중에 그 조정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개 수사 결국은 공개하는 거죠. 이렇게 수사를 이제는 좀 바꿔야겠다. 투명하게 바꿔야겠다. 그 제안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자는 수사에 네. 저는 그거는 경찰뿐만 아니고 검사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네. 보편적인 기준인데 이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의 지금과 같은 묻고 답하고 그중에 선별해서 자기가 워딩 치고 이 방식을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박상용 문제는 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경호 변호사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요, 12산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이것은 내란이 아니라 군사반란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군사반란 우두머리는 무조건 사형만 해당돼요. 오직. 그래서 군사반란이 내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를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김경호 변호사는 군사반란으로 윤석열 등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러자 종합특검이
군사 반란으로 윤석열 등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김경호 변호사는 이제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종합특검에서 군사 반란 철회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김경호 변호사는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종합특검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조은석의 내란 특검도 군사 반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낸 적이 있어요. 내란 특검에서도. 네. 그거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군 통수권자의 명령 또는 승인 아래 이루어진 국권 침해는 내란죄는 성립이 되나 군사반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확립이 되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사반란죄를 적용해 수사를 개시 진행하는 것은 수사력 낭비이고 법리에도 반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이렇게 적이 낸 있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전두환 때 전두환이 그 쿠데타 저질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재판 받을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면 이거는 군사 반란 될 수도 없다. 김경호야 좀 정신 차려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좌절이 됐어. 그래서 이 종합특검이 출범해갖고 열받아갖고 이번에는 군사 반란으로 좀 해라 하고 고발한 거야. 종합특검에. 종합특검에서는 군사 반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종합특검도 똑같은 이유로 철회를 하겠다 입장을 낸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되잖아. 그렇죠. 맞지? 네. 판결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다수 의견인데요.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 계통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건 이제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군 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이건 이제 1980년 5.17 비상계엄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뭔 얘기인가 싶죠. 이제 김경호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사력 낭비다. 네. 네. 너 왜 고발했냐? 김경호 너. 예. 저도 네. 저를 모욕한 거죠. 모욕감을 줬죠. 그건 맞죠. 똑같이 이 자리에서 주겠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그렇죠. 법리적으로 차분하게 그렇지. 논리적으로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먼저 네. 전두환의 그 전원합의체 판결 96도 3376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를 공격하는 겁니다. 맞아요. 조은석도 그렇고 조은석 특검도 그렇고 권창영 특검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런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그들은 이 다수견해가 말한 반란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만 잘라가지고 전형적인 형식적인 법조인들이 하는 행태인데 그게 뭐냐? 군인이 병기 들고 작당해서 군 지휘 계통의 반항. 이것이 반란이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제 고발을 찢어 발기고 있다.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이제 12.12 건이군요. 그렇죠. 또 하나 설명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 잠깐만요. 요거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군인이 예를 들어서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잖아. 네. 대통령 지휘 받지 않고 쥐들끼리 반란 일으키면 이거는 반란?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네. 요게 12.12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야. 그때 대통령 승인이 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 이제 이런 논리인데 첫 번째 유형은 근데 그거와 별개로 두 번째 유형은 뭐냐? 군인이 병기를 들고 국가기관에 반항. 네. 여기는 군 지휘 계통 승인 여부 필요 없어. 없고 국가기관 국회에 병기 들고 출동하면 반란이라고 명확하게 두 번째 유형을 줬는데 어떻게 해서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특검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두 번째 유형을 빼놓고 첫 그러네. 번째 유형만 가지고 나를 이렇게 찢어 발기느냐. 진짜네. 제 첫 번째 문제제기예요. 문제제기야. 자,
알아들었어요? 네, 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띄우고 우리 곽수산 씨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저 지금 수사력 낭비다라고 하는 거는 저 위에 것만 보면은 윤석열 승인 받고 갔으니까. 그렇지. 이거는 군사반란 아니잖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대법원에 저 판례가 있지 않냐. 어. 근데 변호사님은 그렇지. 그것도 있는데 뒤에 걸 보면은 어? 총 들고 국회에 가서 체포하려고 하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반항하지 않았냐. 어. 그것도 반란이다. 100점. 맞아? 됐다. 어, 야, 진짜? 100점. 네,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 같이 그 분노해. 얘기하고 싶었어. 어. 근데 와, 근데 나도 진짜 이제 열받네. 근데 이제 첫 어. 번째 유형도 와. 첫 번째 유형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와. 첫 번째 유형도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도 대통령이 승인했으니까 반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결론도 두 가지의 반론이 있다. 오. 첫 번째는 전두환은 그때 당시에 투스타 군인이고 이성 장군이고 대통령은 최규하, 최규하. 국군 통수권자고 그러면 최규하는 그때 당시에 전두환의 이 반란에 같이 모의했느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의도 안 했고 정상적인 대통령이에요. 다만 승인은 했지. 승인을 다 쫓아가서 강압을 준 거죠. 그렇지. 하라고. 강압을 줘서 한 거죠. 그러면 이번은 윤석열은 뭐냐 보는 거죠. 이번 윤석열 기가 막혀요. 이번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는데 2025 헌나 8번으로 파면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파면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위법한 짓거리인데 이 위법한 승인을 하면 본인의 반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네. 최규하는 전두환의 반란과 별도의 대통령이었고 강압을 받아서 사실상 강압을 받. 이용은 그때 당시 소수 의견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대법원 장관이 됐잖아요. 네. 이 경우는 윤석열은 그냥 거기 속에서 지시한 사람이에요. 국군 통수권자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파면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법한 승인이 오히려 자신의 군사 반란을 성립 못하게 한다? 이런 상식이 어디 있느냐고요. 네. 그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근데. 예, 두 번째는 네. 모든 전투부대는 합참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합참의장. 네, 국군조직법 9조 1항. 모든 그게 바로 군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예요. 그런데 비선으로 해서 하나는 화이트리스트, 비선으로 해서 곽종근 이진으로 지금 합참의장을 배제했잖아요. 군 지휘권에 대한 반항이지. 네. 또 하나는 정보사는 어떻게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무장 군인이 움직였잖아요. 네. 합참의장에 대한 군 지휘권 반항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러네. 논거를 그나마도 들 수 있다. 첫 번째 아. 유형에서도. 첫 번째 유형에서도 12.12 사건 유형에서도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 그렇죠. 하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5.17 쿠데타에는 그렇죠. 똑 떨어진다. 그 당시 5.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것도 최규하가 선포했어요. 형식적이죠. 그것도 강압을 받은 거예요. 그다음에 5.18 우리 민주화 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광주에서. 네. 그때 네. 탱크 몰고 국회로 갔잖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반란이다. 자, 그때 그러면 군 지휘 계통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지휘 계통 중요하지 않아. 그냥 군인이 탱크 몰고 병기 들고 국가기관을 반항했다. 국가기관에 그렇지. 반항했다. 그렇지. 그래서 반란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김현태가 무장군인 데리고 국회 갔잖아. 국회 갔고 반항했잖아. 고동이가 무장군인 데리고 중앙선관위 서버 들어갔으면 두 번째 유형으로 당연히 반란이지. 똑 떨어지지. 그리고 이 반란을 지시한 사람이 윤석열이면 반란수계지. 왜 이 상식을 깨트리냐 이거야. 조원석하고 권창형은. 그리고 무슨 수사력을 낭비했다고 그래. 세금 내기가 싫어. 1년에 몇 억씩 내는데. 제가
옆에서 듣다가 저는 생방송하면서 걱정해보고 처음입니다. 쓰러지실까봐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저쪽이 쓰러지면 아니 이러다가 쓰러져야지. 많이 참는 거. 아니, 이러다가 참고 있어. 쓰러지실 오늘 최근 이흥구 대법관이 이유. 파기환송한 게 있는데 많이 참았어. 아파트에서 맨날 싸우잖아. 서로 돈 가지고. 그러니까 걔 XX라고 욕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런 모욕이야 그랬더니 이흥구 대법관이 9월 7일 날 그 퇴임하기 전에 이흥구 야 퇴임해. 그거는 모욕에 외부적 명예훼손에 구체성이 없어. 그거 가지고는 그냥 무례한 표현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모욕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욕을 할까 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어머니. 참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입니다. 대법 판례에 의한 분노. 세금은 꼭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 여러분 이번에도 많이 수억이야. 참네. 나 미치겠어 진짜. 자, 많이 참아. 이분은 지금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이게 꺾여서 화가 났고 첫째. 두 번째는 나는 합당한 고발을 했는데 나를 시간 낭비하게 만든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욕적이라서 화가 나는 거야.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공적 분노라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아니 하나만 더 있어. 하나만. 또 하나. 이중 기소. 여기가 더 중요해. 이중 기소. 이중 기소. 이중 기소이기 때문에 불기소하겠다 이건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무슨 잘 봐. 말이냐면 잠깐만. 이거 설명해야 돼. 수산이 안고 가니까 더 좋죠? 안고 가야 돼. 기소한다. 이미 윤석열 등은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 그렇죠. 기소가 됐고 한참 기소되고 또 재판 받고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또 같은 건으로 군사 반란으로 기소를 하면 이중 기소다. 특검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케이. 분노.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모든 국민이 오늘 이후로 뚜껑이 열리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네. 자 보세요. 이중 기소니까 공소 기각된다. 지금 이 논리예요. 맞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전제가 애초에 그게 바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간, 장소, 행위, 대상이 같다는 거예요.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죠. 그러니까 애초에 심우정 검찰총장 밑에 있는 박세현이가 내란 수괴로도 기소할 수 있었고 반란 수괴로도 기소할 수 있었다. 이게 전제가 돼야 이중 기소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때 선택이 내란 수괴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이제 반란 수괴로 기소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이중 기소라고요. 네. 그러면 내가 요구했던 고발장은 뭐냐면 뭐예요? 나도 그거 안다. 그러면 이때에 대비책으로 형사소송법이 준비한 제도가 있다. 공소장 변경. 이와 같이 그 행위, 시간, 장소가 김현태는 똑같이 국회 가서 난리 쳤으니까 그거를 지시한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축소해서 기소해 놨는데 이거를 사형만 있는 반란 수괴로 공소장 지금과 변경? 같이 야 이거 늦었어. 이거 기소하면 이거 똑같은 이중 기소야라고 하려는 짓을 알고 저는 이럴 때 바로 공소장 변경 즉 주의적으로 1차적으로 반란 수괴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이거 아니면 예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괴로 내란으로? 판단해 주세요라는 정확한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라도 심판 대상으로 역사상 올려라. 왜 네가 판사냐? 왜 네가 끊어? 네가 왜 끊어? 판사한테 올려줘야지.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니, 최욱한테 뭐라는 줄 알고. 오늘 욕 안 했어요. 아니, 왜 끊냐고. 지금 놀랬잖아요. 저 특검 누가 왜 끊어? 그게 바로 사초를 쓰는 심정이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수사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대전에서 왔습니다. 뭐야, 진짜 근데 뭐 내가 쓰러지든 아니. 당신들이 쓰러지든 타당한 얘기야. 어떻게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근데 이게는 뭐 행정부 일은 아니니까 이건 이제 특검 일이니까 그거는 조금 가려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타당하시네. 그러면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중 기소를 지금 특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내란범 중에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온 건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그럼 안 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확정 판결 나면 안 하죠. 아, 그러면 맞네. 이 말이 확정 맞네. 판결이 되면 안 그러면 되지만 됐어.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렇지. 항소심에서 그냥 공소장 간단하게 변경이야.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이제 알았어. 우리는 주의적으로 반란 수계로 주의적으로 먼저 판단해 주시고 이거 아니면 맞아. 지금 하고 있는 내란 수계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거는 아무런 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듣고 보니까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검사들이 가장 자신들의 성과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얘기 그리고 많이 하죠. 공소장 변경한 거를 제일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네. 똑같잖아. 이거 같이 덧붙이고 얘기하세요 앞으로. 예, 똑같네. 그거 똑같잖아요. 지들이 제일 성과로 얘기하는 거잖아. 예. 물론 그 성과 맞습니다. 그건 성과 맞아요. 그렇죠. 그렇듯 이것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왜 상층부는 법리적으로 깎아주고 그렇지. 왜 군인들은 있는 대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려고 어떻게 종료 시점도 12월 14일이었다고? 권창형 특검은? 웃긴 거죠. 12월 4일 종료된 거죠. 왜냐하면 내란범은 상태범이기 때문에 폭동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목적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된 12월 4일이 종료됐다? 아니 그런 정의감이 있으면 상층부에다가 네. 반란 수계로 되든 안 되든 알겠습니다. 해야지. 여기다 이중기소라고 얘기를 하는. 요 분노는 또 이제 다른 건이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또 시간 걸리니까 예. 이거 좀 다른 얘기였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종합특검에서 반란죄로 굉장히 오래 수사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정작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라고 다른 것들을 많이 못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등 그 12월 4일에 당정대 회의 멤버들 수사를 못했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참고인으로 2번 불렀는데 불출석 사유서도 안 내고 그냥 안 나갔잖아요. 그저께 안 나갔잖아요. 결국 안 나갔고 안 나갔는데 저는 안 나갔는데 그 다음에 다음엔 못 부른다고 끝나는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이것도 시간 없었는데 아니 한동훈이가 안 나갔어. 네. 그때 우리 봉지욱 기자가 나와갖고 요건 뭐 3번 그렇죠. 해가지고 안 나오면은 체포합니다라고 얘기해갖고 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네. 그런데 지금 특검은 안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문 닫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동훈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참고인이 안 나와요. 그럼 참고인은 영장하면 잘 안 나와요. 체포영장이 참고인이니까. 근데 강백신이나 어미준 같은 애들이 제일 잘 쓰는 법 기술이 뭐냐면 기소 전에 법정에 불러가지고 참고인 조사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고. 자기들이 사실은 이거 거의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그런 개념이더라고. 근데 이걸 한동훈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할 때 저희 수사할 때 뉴스타파 촬영 기자고 뭐고 다른 기자들이 저희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부르는데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강백신 그 팀에서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는 제도 저희 처음 봤습니다. 그걸. 그래서 법정에 부르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저희 촬영 기자, 그래픽 기자, 뭐 편집 기자들이 법정에 불려 나가서 언론사 기자들 다 앞에 있는 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특검에서 그 한동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기소 전 증인 신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저희 23일에 끝나니까 더 못 불러요. 그럼 시작을 왜 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동훈에게 빌미만 준 거예요. 정치 특검이라고 말하는. 정확합니다. 이거 되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아직도 이 정치 이슈가 좀 남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가면서 한마디만 수사력 낭비가 아니고 수사 왜곡이다.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들것에 실려 나갑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봉지욱 씨는 앉아 계시고, 네, 이거 같이 해 이런 얘기 이슈.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시원했고, 맞아.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 미소 지을 수 있었고, 심각성도 깨달았다. 근데 솔직히 뭐 내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야. 네. 네, 저는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고 네, 계세요, 그렇죠. 지금. 내 입장에서 다 맞는 얘기야.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우신 기자 오랜만에 매불쇼 찾아주셨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왜요? 네? 왜? 뭐가요? 뭐가?
저 가만히 있었는데 왜요? 아니, 요새 제가 좀 자격지심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뭔일 있어요? 아니, 혹시 뭐 제가 놓친 게 있었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세계관 바로바로 편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격지심 네. 때문에. 나 혹시 무시하나 해가지고. 응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나 해가지고 왜 그래요? 자, 오늘 예. 우리 곽우신 기자님은 국민의힘에 오늘 좀 큰 뉴스들이 많아서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모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요거 잠깐 이따가 나누고 네네. 오늘 이 이슈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청와대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일 뜨겁죠,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예, 좀 예.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래요? 국민의힘하고. 이게 제일 뜨거우니까 요거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어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하고 골프를 쳤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같이 골프를 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태우 의원입니다. 김태우. 예, 김태우 의원이 그 골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보도가 됐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김태우 의원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단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뭐 같이 골프 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일단 주호영 그 국민의힘 의원하고요, 박덕흠 의원 있지 않습니까? 박덕흠 의원. 예. 국회 부의장. 그런 의원들하고 했었고, 그리고 2번 정도 이제 골프를 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이게 지난달 초에는 김태우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골프를 쳤었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이제 골프를 비공개로 친 것으로 일단 보도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식 의장도 함께 했습니다. 한 걸로 예. 보도상으로 지금 나오고 그리고 있는데. 그 전임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한테도 흔히 말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지 않아 가지고 본인이 고사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게이트볼 치시나요? 네, 유머 하나 들어가라. 야, 너무 팍팍하잖아 인생이. 야, 요새 지금 슬럼프잖아. 너 보는 거야. 그래서 네. 게이트볼은 좀 너무 죄송합니다. 네. 탁구로 가시지. 예.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개헌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 가장 큰 뉴스니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각제는 아니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 이에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곽우신 기자님.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지막에 그 헌법 개정안을 결국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입술을 막 깨물고 그렇죠. 의사봉을 탕탕탕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가 어떻게 하나 했는데 조정식 의장이 큰 잘못을 하셨어. 연임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연임 관련 큰 잘못을 하심으로써 사실은 개헌이 확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슈 네. 자체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 개헌 드라이브에 좀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결단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쪽에서 결국 대통령 임기 연장하려고 그런 거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거를 받아가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온 거는 임기 단축할 건데 단축해서라도 중임제로 가고 개헌하자. 사실 이 얘기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너네 어차피 대통령 임기 연장하려고 지금 이재명 임기 연장해서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개헌이 죽어버렸으니 연임. 역으로 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내 임기 단축해서라도 중임으로 가자.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겠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 어떤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방향의 네. 4년 중임제는 4년 중임제는 아는데 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네네. 지금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사명권이라든가 아니면 거부권 이런 거 있죠. 네네. 그러니까 거부권 같은 것도 입법권에 맞대항해갖고 행정부 수장이 쓸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카운터 카드인 건데 네네. 사실 거부권이라는 것도 윤석열이 너무 남용된 측면도 있고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제왕적 권한인데 입법부가 다수가 국민 뜻을 결정한 건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좀 규정을 강화시킨다라든가 아니면 거부권 자체를 축소시키자 이런 식의 예를 논의도 가능해요. 들면?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의 행정부 수단을 갖고 있는 권한들 중에서 일부를 좀 떼어서 뭐 총리한테 주던가 아니면 축소를 시키든가 입법부에 더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라는 큰 틀이 있는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아무리 싫어도 국민의힘에서 일부가 동참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현직 국회의장단을 먼저 만남으로써 이게 사실은 명분이 괜찮죠. 현직도 만나고 전직도 만나고 야당도 있는데 선수도 높고 나름 당에서 원로급이야. 그러니까 대우도 해주면서 만나면서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만나가지고 아 대구 경북 통합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얘기도 하니까 좀 듣고 또 이분들이 당에 돌아가서도 대통령이랑 골프 같이 치면서 얘기 좀 했는데 뭐 좀 이런 것도 우리가 받을만하지 않냐 이런 여론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좀 되겠죠. 여러 가지 좀 고려했을 때 아 죽었던 개헌 이슈에 불을 붙이기는 상당히 좀 적절한 메시지 지역이 아니었느냐. 이거는 조금 약간 표현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게 조정식 의장 때문에 개헌 이슈가 죽었는데 그거를 살리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은데 조정식 의장의 그 발언보다 이 골프가 더 먼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거죠. 이게 지금 나오면서 청와대가 부연해 주잖아요. 이번에 낸 메시지. 네.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조금 민감하거나 이런 사안이 될 수 있으면은 청와대 NCND 하는 메시지를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 말로 기사가 나오는 거는 어쨌든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식의 해석을 덧붙여주는 거는 청와대 그 보완을 해주는 거죠. 우리 이전부터 우리도 의지가 있었고 야도권에서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정말로 독자할 거 있으면 그런 말을 이전에 했겠니? 이런 식의 얘기들을 밑에 깔아주면서 이렇게 덧붙여준 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개헌에 대한 의지 표명의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겠죠? 뭐 실제로도 가능은 하죠. 임기 단축이? 네, 그러니까 임기 단축이 왜냐면 아니 국민들은 5년 하라고 뽑아줬는데 왜 임기 단축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개헌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은 개헌을 언제 할 건데 다음 총선 시기하고 맞추겠다. 그래갖고 개헌 통과가 되게 되면은 네. 다음 대통령 뽑는 선거까지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통령의 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요거 선거 시기 개헌 시기에 맞춰가지고 뭐 1, 2년 줄이는 식의 방향도 고려가 가능한 거죠.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거는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4년 중임제 얘기하면서 개헌할 때 임기 단축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있고 이건 아마 2030년이니까 다음 대선이 아마 지방선거랑 맞출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맞춰서. 이거는 네. 뭐 되게 이상한 건 아닌 게 우리 국정과제 1호가 국정과제 1호 TV 토론에서 아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개헌. 국정과제 1호 개헌이에요. 네. 이미 4년 중임제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국정과제가 1호가 있어서 개헌.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이게 저는 하나 좀 그런 게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찌됐든 대통령의 이제 그런 행보가 멈춰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 그렇게 이제 끝나고 뭐 이렇게 뭐 골프를 뭐 이렇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딱 지방선거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거는 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 이슈가 지금 조선 중앙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슈가 한겨레 경향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선중앙에 나왔을 때 기사를 보면 소스가 김태우 의원은 그냥 김태우 의원으로 나오고 중앙 같은 경우는 소스가 없던데 보니까 여당 관계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국민의힘 소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네. 이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어요? 전당대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시국에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기사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영향을 제가 볼 땐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아까 네. 그걸 좀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골프 친 게 아니야. 조정식 의장 발언 이후에 골프 친 게 아니야. 전에 골프를 이거는 쳤었고. 그래서 그렇죠. 옛날 이슈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했던 그래서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기사화가 돼서 나옴으로 인해서 이걸 가지고 또 사실은 당 내부에서 분열이 되는 거죠. 분열의 소재가 될 수. 분열이 돼 이걸로? 지금 댓글 보세요. 못 봐. 대통령이 그 야당 사람들이랑 중진들이랑 골프를 치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갖고
아니, 비난과 비판도 많이 있고 소통하는 한편으로는 또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네. 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소재, 재료가 돼버린 거예요. 나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시점에 나온다고 기사가? 저는 이거 기자들 꽤 먼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갑자기 기사가 나올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김태우 의원은 보니까 조선일보와 적극적으로 전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봉지욱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흔들려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더 촉발시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그럼 보고 아니 있다고 그러면 안 생각하는데. 흔들리면 네. 돼. 뭘 흔들려? 게이트불 얘기하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 흔들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이슈가 오늘 상당히 뜨거워가지고. 근데 나는 그 얘기는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에서. 네. 근데 그거는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반복적으로 냈잖아. 아니라고. 그거는 그러면 언론에서도 좀 가르마 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불가능하고 팩트체크 되어 있는 기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않겠지만 설사 만약에 본인이 임기를 해가지고 연임을 하고 싶어도 지금 헌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게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건 예전부터 이미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좀 있었고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해석 자체는 그 조항을 이번에 개헌에 같이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게 소급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주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거라는 게 이미 한참 전에 정리가 되어 있던 거고. 그러면 그 자꾸 논란의 영역으로 두지 말고 언론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 이게 사실 보도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선동은 한 줄도 쉬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고 저거 독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저희 헌법책에서 그건 불가능하고요. 몇 조에 그 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개헌이 그렇게 아닙니다. 길어지잖아요. 근데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여권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전선을 침에 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고 하기는 우리 지지자들이 으쌰으쌰 하겠는데 하니까 하다못해 조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게 뭐냐면은 영남권에 있는 연성 지지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대통령 이재명은 그래도 일은 좀 잘하지 않나 싶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야 내가 우리가 좀 잘한다 생각했는데 역시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 저희 독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것들에 훨씬 쉽게 감화되고 빠져드는 거죠.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청와대에서 입장을 냈거든요. 이미 냈죠 여러 번. 네. 그거 아니라고. 아니 근데 순기능도 있네요. 아니라는 점이 김태호 의원의 입으로 확인됐네요. 김태호 이미 이런 논란이 있기 전에 만나서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사적인 그리고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직접 언급을 그러니까.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 순기능 하나 그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뭘 내가 물타기 합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제가 뭐 좀 문제되는 발언이 있었습니까? 기자님 봤을 때? 그게 아니라 너무 자기 검열을 하는데 그냥 전살 보고. 아니, 난 자금을 합니다. 네. 아까 보니까 뭐 오늘 몇 개 더 남아 있나요? 마지막에 제가 그 그러면- 순봉 그 이영훈 목사 관련해서 아까 김준영 그 의원 이진수- 나왔더라고. 네. 이진수까지만 할게요. 네, 그거 하시죠. 요거는 이제 이슈가 크니까 이진수. 이진수기가 정말 심각한데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이진수기가 주최했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서 정말 그 쓰레기 발언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부만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소요 사태와 전두환 대통령의 부국과 민주정치 연착륙입니다.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참배도 저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나오고. 저기에 그 전두환이 비서실장까지 와 있었다고 하던데. 12.12 군사 쿠데타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허화평. 이거 어떻게 민주당은 어떻게 한답니까? 저 국회 안에 들어와서 한 거죠, 저거? 국회에서. 그 도서관입니다. 국회 도서관장이 국힘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도 난 이번에 처음 알았어. 국힘 몫이 또 있더라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도서관장은 그 상대당. 도서관장은 그게 나눠 먹기. 국회의장 쪽에서 그 이 행사를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대로 강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국회 도서관장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
제명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네. 일단 입장은 밝혔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국회 윤리위 안 꾸려지. 그러니까 아, 윤리위가 그게 지금 안 안 됐잖아. 꾸려졌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된답니까? 너무 심한데 이거는. 이게 그냥 제가 이 당을 출입하면서 되게 몇 년 전에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때 지만원 씨가 네. 똑같이 그때 자유한국당이었거든요. 당이 그게 이름이. 엄청 유명한. 그때도 그분을 모셔갖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한다고요. 그때 이제 뭐 김진태, 뭐 이종명 그런 의원들 와갖고 축사도 뭐 하고 이제 영상로도 남기고 축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유공자 명단 공개를 이런 식으로 막 마타도를 해가지고 당연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그때를 거의 회귀한 정도로 돌아갔다 자유한국당 시절로.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 당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중간에 미래통합당 시절 거치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 시기 이럴 때 한번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심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김종인이가 사과까지 했죠. 그래서 가서 직접 가서 참배도 하고 무릎도 꿇고 예. 인정하고 5.18 헌법전문 싣는 거 어쨌든 명목적으로 우리 동의한다라는 걸 당론으로 정해준 상태이고 한데 지금 저 토론에 나온 얘기 뭡니까? 그거 참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왜 5.18 무릎 꿇느냐라는 무릎 꿇지 이야기를 말라. 전 당협 변제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당에서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엄청 말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도 토론회 하지 마라. 이진숙한테 네. 연락을 해가지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이거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진숙은 강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국민의힘이 한 게 뭐냐면 현역 의원 아무도 가지 마라 라고 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 축사는 하러 아무도 안 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뭐 미디어 대변이나 이런 분 사람들이 가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꼬리 자르기다. 아. 네. 우리는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봐요. 뭐 당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만류를 했는데 의원의 개인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금지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뭐 그 당의 입장은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합니다 정말. 네. 근데 이진숙이 이런 거를 예측을 안 하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진숙은 장동혁이 말리는 행위마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장동혁은 제가 볼 때 이제 예를 들면 극우 뭐 부정선거 옹호하고 극우 세력, 태극기 세력과 뭐 이쪽의 지지를 받는 게 장동혁이라고 하면 이진숙은 어제부로 해서 장동혁보다 더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초극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이 행동을 왜 했을까라는 단순하게 그게 벌어진 일도 문제지만 네. 노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장동혁의 지분까지 그냥 삼켜가지고 그쪽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참 처참하다. 그러니까 약간 일종의 전략적인 공작 같이. 네, 처참합니다. 자, 오늘 뭐 다른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우리 또 봉지욱 네. 기자가 뭐 하려고 자꾸 꼼지락거리는 것 같아서. 아니, 꼼지락거리는 건 아니고 저도 며칠 전에 그 손현보 목사 트럼프 만났을 때 재방송 매봉쇼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에 김민석 총리도 올해 3월인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 왜 또 하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홍보국에서 제가 이거는 그 이번에 뭐야? 나온 자료가 아니고 제가 순복음 측에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가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영훈 목사의 주선으로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다고 기사가 나왔고 교회 관계자의 코멘트도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그때 어떤 입장이었냐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다. 교회가. 그래서 그 보도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좀 띄워져 보시면 뭔데 안 보여? 예, 한번 읽어주시죠. 이게 언제 나온 이게 당시에 중앙일보 기사 올해 3월이겠죠. 중앙일보 기사 나온 직후에 기사 나오고 직후에 보도자료 매불쇼 아까 김준영 의원 나왔을 때 네. 그 중앙일보 그 기사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걸 기사에 거기에 대해서 대한 순복음교회 네, 입장인데 순복음교회 입장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알려드립니다. 오늘 보도된 김민석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면담 관련 기사들에 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면담 성사 과정에서 본 교회와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국 간의 오랜 유대가 소통의 가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 회복을 위해 쏟은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 민간 외교로 쌓아온 복음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작게나마 일조했을 뿐입니다.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국적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한미동맹의 영적 가치와 국익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일 또한 순수한 종교적 유대가 민간 외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사 작성 과정에서 교회 관련한 입장이나 참고 사항은 공식 부서인 홍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아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이제 본인의 입장을 냈는데 이거를 보면 기사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예. 이거는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나 반박 자료가 아니고 이런 거를 통상 설명 자료라고 해요. 근데 교회 입장에선 부담스럽다고 해요. 당시에 마치 이용욱 목사가 진짜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100% 한 것처럼 된 부담스러워서. 근데 여기 워딩을 보면 작게나마 일조했을 뿐입니다라는 표현이 있고,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문단에 보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얘기는 기사를 긍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사에 대해서 긍정하지만 이것을 오롯이 이영훈 목사가 다 했다라고 하는 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따라서 제 말은 뭐냐면 폴라이트 목사와 이영훈 목사는 오랜 가교가 있고, 폴라이트 목사가 서울에 와가지고 순복음교회 간 적도 있어요. 간 적도 있고 되게 친한데 어찌됐든 이때 당시 도움을 줬던 건 사실이다. 라고 교회 측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는 네.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팩트 논란이 있어서 네. 따져보면 이용훈 목사와 관계없이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에 대한 모든 외교부의 기한부터 시작해갖고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것과 별도로 그러면 총리가 신앙사무국의 수석 고문을 따로 만났다. 뭐 한국 교회 뭐 정권 탄압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반론은 그렇게 돼 있던데 두 개의 일이 별개라고 하면 설명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곽우신 기자는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런 줄 아시면. 요 이제 진실 공방에 그 어쩌다가 또 매불쇼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렇게 네.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매불쇼가 그래도 파워는 있네요. 매봉쇼에서 진작했는데. 아 이거 했었어? 지난주에. 야 알려드려. 야, 제가 문제라고 알려드려. 입장문 매불쇼에서 알려드립니다. 매봉쇼에서 먼저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부인을 할까? 왜냐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도 정상회담 할 때 공식 채널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비공식 채널도 움직여서 소통을 하고. 종합적으로 예.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순복음교회 관계자한테 듣기로 그 예전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만날 때 네. 그때도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용 목사가 그 네트워크 이 지금 이 교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꼭 나쁘게만 볼 것이냐. 근데 그게 소년보 목사 그 사건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좀 안 좋게 보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냐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게 되게 많이 퍼졌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를 통해 가지고 뭐 가교 역할을 해 가지고 총리가 트럼프를 만났다. 이게 모르는 사람 없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 알았어요. 있죠. 네. 근데 그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 최소한 제가 체감하기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없었고 없었다고. 총리실에서도 반박하지 않았고. 아니 근데 이번에는 너무 좀 세게 이제 좀 기분이 매우 나쁜 게 너무 역력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그게 네. 그렇게 그때도 비판받았던 일도 아니고 예, 비판받지 그리고 않았습니다. 아주 잘못했다고 뭐라 하기도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몰랐던 사람 지금 알게 됐잖아요.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는 게 있지 않느냐. 근데 보면 그냥 민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성사된 거고 잘 한 거다라고 되는 거죠. 네.